한 남자의 장화가 진흙에 박혀 있습니다. 해질 대로 해졌습니다. 옥수수밭을 갈 때마다 신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땅이 울립니다. 발끝에서 시작해 무릎에서 가슴으로 다시 정수리까지 진동이 급격히 올라옵니다. 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It's coming up! It's coming up! 검은 액체 기둥이 솟구치더니 하늘을 찌릅니다. 시추탑 꼭대기를 넘어 30m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내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팔을 벌립니다.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 입을 벌리고 검은 비를 만끽합니다. 머리카락은 물론 옷과 장화까지 순식간에 검게 물듭니다. 당신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이 맞다면 하루에 2,000배럴은 시추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2억 원, 1년 내내 뽑아 올린다면 미래 한국 돈으로 매년 7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당신은 저 남자를 압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옥수수밭에서 마주치면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하던 사이입니다. 추수철이면 옥수수 한 자루를 건네주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를 보며 정유업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방금 저 농부가 당신보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비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온갖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르케 히스토리의 환생특급 안내자 강림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19세기 미국의 도금시대 정유업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데어 윌 비 블러드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 플레인뷰처럼 검은 노다지를 캐내는 시추업자나 HBO 드라마 길디드 에이지에 등장하는 검은 황금의 제왕을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황야에서 검은 노다지를 발견하고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어 유클리드 애비뉴의 대저택으로 이사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이 환생할 곳은 1872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당신은 도소매업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정유업에 뛰어든 59살의 CEO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십시오. 3초 후 환생 특급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눈을 뜨니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낡은 목조 천장과 어두운 참나무 대들보입니다. 방 안 가득 퍼진 매캐한 석탄가스 냄새와 옷가지에 깊이 밴 눅눅한 등유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일어나려고 보니 어깨가 차갑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마룻바닥 가장자리에 얇은 살얼음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당신이 곧 클리블랜드의 한 정유업체 CEO 로버트 해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일터로 향할 채비를 합니다. 옷장을 열어봅니다. 하얀 면셔츠 위에 회색 모직 조끼를 받쳐 입고 단추 5개가 달린 검은 프로코트를 걸쳤습니다. 나름대로 근사해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허름해 보이는 순간 거래처 사장들이 야비하게 가격을 후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삐걱이는 계단을 내려가자 부엌에서 베이컨과 옥수수죽 그리고 짙은 커피 향이 올라옵니다. 아내는 화덕 앞에 서서 당신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묻습니다. Where are the Titusville Resorts? 하지만 당신은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시선이 이미 식탁 위에 펼쳐진 신문의 박스 기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의 사장은 당신보다 한참 어린 32살의 청년 록펠러입니다. 당신은 커피잔을 무심결에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1870년대 클리블랜드의 주택 환경과 식문화는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역사학자 론 천호의 저서 타이탄에 따르면 당시 정유업자들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매일 아침 석탄 난로가 꺼져 있는 얼어붙은 집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식사는 옥수수죽, 짠 베이컨, 그리고 추위를 쫓기 위한 독하고 검은 커피가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식문화는 양극화돼 있었습니다. 커피가 거친 일터와 야외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몸을 덮이기 위한 연료였다면 영국에서 건너온 차는 계급적인 세련미를 표현하는 미적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최초의 식료품 체인인 A&P 클리블랜드의 대형 매장을 열었고 백화점에는 우아한 티룸이 속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백화점에 쇼핑을 나온 상류층 여성은 배우자와 동행 없이도 안전하고 우아하게 차와 가벼운 브런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심은 석탄 그을음과 매연으로 자욱했습니다. 매연은 의복과 집안 구석구석을 검게 물들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향한 곳은 애틀랜틱 철도역 서쪽에 있는 당신 회사입니다. 회사의 이름은 해나 베이슬링턴 컴퍼니입니다. 이름이 좀 길다고요? 당신이 지었습니다. 당신과 동업자인 조지 베이슬링턴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동업자인 베이슬링턴은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 않은 두꺼운 장부를 넘기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Robert, look at the books. Refined oil shipments hit another record high this month. 어디선가 매캐한 석유 냄새가 열린 창문 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냄새가 달콤하기만 합니다. 당신이 이끄는 해나 베이슬링턴 컴퍼니는 결코 만만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역사학자인 아이다 타벨이 1904년에 저술한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에 따르면 당신의 정유 공장은 1869년 7월에 무려 7만 5천 달러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설립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적입니다. 첫 해에만 회사가 거둔 이익이 대략 4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400달러에서 500달러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고 상대적 가치 변화를 계산한다면 당신 회사의 순이익은 미래 한국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창업 3년차 기업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유업은 태동기였습니다. 석유개발 기업이 시추한 원유는 숙련된 장인들이 만든 42갤런짜리 목재 배럴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시추업자는 이를 마차, 기차 선박에 실어 당신네 정유 공장으로 운반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정제입니다. 1872년의 석유 산업은 오늘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시대 정유업자가 원유에서 진짜로 원한 것은 석유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밤을 밝힐 등유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원유를 거대한 철제 증류기에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원유는 끓는 점에 따라 여러 성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약 섭씨 150에서 275도 범위에서 증류되어 나오는 등유 유분을 모아 램프용 연료로 팔면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원유를 끓인다고 등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등유보다 먼저 흘러나오는 가볍고 휘발성 강한 액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연료인 휘발유 가솔린입니다. 하지만 1872년의 휘발유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타고 너무 쉽게 폭발하고 팔고 또 마땅치 않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신과 같은 정유업자들은 남아도는 가솔린을 태워버리거나 흘려보냈습니다. 증류기 바닥에 남은 검은 잔사유와 타르질 찌꺼기도 강가나 땅에 버려지곤 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명백한 환경 재앙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동차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칼 벤츠가 가솔린 자동차를 만든 것은 18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뒤의 일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를 더 많이, 더 저렴하게 공급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동업자 베이슬링턴과 함께 시추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타이터스빌로 출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타이터스빌은 클리블랜드에서 마차로 150마일, 즉 241km 떨어져 있습니다. 마차로 사흘 남짓이나 걸립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철도가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기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철도 회사들의 선로폭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분 1초가 급했고 결국 가장 빠른 수단인 마차를 택한 것입니다. 가는 길은 질퍽했습니다. 마차 바퀴는 그때마다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민자 출신 마부는 독일어로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듯 창밖만 바라봅니다. 유령 도시인 피트홀이 스쳐 지나갑니다. 피트홀은 한때 시추 열풍으로 급격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곤 바람에 흔들리는 부서진 간판뿐입니다.
당신이 방금 본 피트홀은 어떤 도시일까요? 1865년만 해도 하루에 수천 배럴의 원유를 뽑아내며 펜실베이니아 석유 경제의 심장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수개월 만에 2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호텔, 극장, 은행, 심지어 신문사까지 들어섰습니다. 한때 이곳의 토지 가격은 뉴욕 맨해튼의 땅값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67년을 전후해 유전은 거짓말처럼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투기꾼들과 노동자들은 미련 없이 짐을 쌌고 붐타운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문제는 피트홀만이 아니었습니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정유업계 전체가 피를 말리는 치킨 게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등유 정제 마진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퍼지자 자본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철제 증류기를 사들여 정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신도 바로 그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유소는 너무 많아졌고 생산 능력은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과잉은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860년대 중반 갤런당 50센트를 넘나들던 정제유 가격은 1870년대에 들어 빠르게 무너졌고 업계의 이익률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업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점점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나 다시 말해 덤핑이었습니다. 마차는 타이터스빌에 도착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도시 전체가 검은 숲입니다. 강을 따라 시추탑이 수백 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탑 꼭대기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방에서는 펌프 소리와 가스가 새는 휘파람 소리가 메아리 치듯 울립니다. 저 멀리서에는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당신은 시추업자를 만나기 위해 마차에서 내립니다. 신발에 찐득한 무언가가 묻습니다. 기름이 섞인 진흙입니다. 당신은 한참을 걷다 마침내 한 시추공 앞에 섭니다. 1859년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사내가 21m를 뚫고 처음으로 석유를 끌어올린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낡은 펌프 하나가 신화처럼 서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봅니다. 250m 떨어진 곳에는 새 시추탑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선 곧 이어 검은 액체 기둥이 솟구칩니다. 석유입니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무릎까지 튄 장화를 신은 사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번 만났던 바로 그 농부입니다. Mr. Hanna, 3,000 barrels a day, $4.75 a barrel. Do the math, Hanna. Do the math. 당신 곁으로 동업자 베이슬링턴이 다가오더니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가 수첩을 접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공은 유난히 흔들립니다. $14,250 a day. That's our refinery's monthly profit.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3,000배럴을 조달할 수 있다면 당신이 이끄는 회사는 크게 물량을 늘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비가 계속 내리고 농부는 호탕하게 웃습니다. 1859년 8월 27일 토요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의 한 개울가에서 40살의 전직 철도 차장 에드윈 드레이크가 21m 깊이에서 검은 액체를 퍼내는데 성공합니다. 인류 최초의 상업적 석유 채굴 장면입니다. 드레이크는 정규 교육을 받도 않았고 더더욱 지질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자본도 친구가 빌려준 $1,000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동물 같은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땅 밑에 거대한 기름바다가 존재한다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 25배럴을 뽑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고래기름을 대체할 새로운 등불용 연료를 찾던 자본과 투기꾼들이 펜실베이니아의 척박한 계곡으로 무섭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자본주의 통제 불가능한 석유 광기, 오일 피버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석유는 달콤하지만 않았습니다. 당시 기술로 채굴은 목숨 거는 작업이었습니다. 목재 시추탑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한 동력원은 석탄을 떼서 움직이는 증기기관이었습니다. 시추탑 바로 옆에서 벌건 불꽃이 타올라야 채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은 욕심을 불렀습니다. 안반을 더 깊게 뚫고자 많은 시추업자들이 니트로글리서린이라는 극도로 불안정한 액체 폭약통을 시추 파이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석유, 폭약, 불꽃이 한 곳에서 밀집돼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
13년간 폭발과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만 연평균 1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책임을 지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추는 모험 그 자체였습니다. 땅을 파내더라도 석유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클리블랜드에선 원유를 매입해 이를 가공하는 정유업체가 인기였습니다. 1872년 봄 클리블랜드에는 정유회사만 26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이끄는 해나 베이슬링턴 컴퍼니입니다.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당신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봉투 한가운데에 붉은 밀랍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양은 세 글자 SOC. 베이슬링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7 o'clock sharp. Hand delivered. Not the post. He sent his own man. 봉투의 왼쪽 위에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글씨는 작고 정확합니다. 당신은 종이칼로 봉투를 찢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Dear Mr. Hanna, next Tuesday, 9 o'clock in the morning, my office, 23 Euclid Avenue. I have a proposal regarding the future of your company. I'm John D. Rockefeller. 3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당신은 록펠러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생각보다 록펠러의 방이 크지는 않습니다. 록펠러는 32살, 당신보다 무려 27살이나 어립니다. 아들 같은 나이입니다. 그는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권하며 미소 없이 말합니다. Mr. Hanna, I would like to buy your refinery. $45,000. 당신은 회사 설립에만 7만 6천 달러를 쏟아부었고 현재 시장 가치만 못해도 10만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친 것입니다. 당신은 치미는 분노를 간신히 가라앉히고 한마디 내뱉습니다. I refuse. 록펠러는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빵을 한 조각 더 자르며 말합니다. We already control every large refinery in Cleveland. If you try to compete, you will be wiped out. 록펠러는 1870년 자본금 100만 달러로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규모도 상당했고 기술 혁신도 경쟁사보다 우수했습니다. 불량 등유로 폭발 사고가 빈번하던 시장에서 품질의 표준화를 선언한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특히 그는 효율의 괴물이었습니다. 훗날 스탠더드 오일은 가솔린과 타르 등 모든 부산물을 재활용해 추가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나무 배럴 원가를 줄이려 자체 숲을 매입하고 접착제 비용을 아끼고자 화학연구원까지 고용했습니다. 론천호의 저서 타이탄에 따르면 록펠러는 등유캔 뚜껑의 납땜을 40방울에서 39방울로 단 한 방울 줄이도록 지시해 연간 2,500달러를 아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원가 절감과 규모의 경제는 경쟁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스탠더드 오일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포식자가 된 비결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시장의 길목을 독점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미 생산된 원유가 등유로 가공되어 도심으로 나가는 단 하나의 병목 구간을 차지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클리블랜드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록펠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버텨낼 작정으로 매일 아침 정유소의 증류기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철도 운송 카르텔인 사우스 임프루브먼트 컴퍼니가 운임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배럴당 1달러에서 2달러 56센트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베이슬링턴과 함께 사우스 임프루브먼트 컴퍼니의 회장인 피터 H. 왓슨을 직접 찾아가 불공평하다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답변은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Mr. Hanna, Standard Oil books 70% of our line. I'm sorry. There is nothing I can do. 철퇴로 얻어맞은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옵니다. 록펠러는 철도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철도 경영진을 포섭해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사우스 임프루브먼트 컴퍼니라는 이름의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회사 이름에 석유나 철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시민과 경쟁사들이 눈치챌 것을 우려해 일부러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실상 록펠러와 스탠더드 오일을 위한 비밀 무기였습니다. 회장 피터 H. 왓슨은 전 미국 전쟁부 차관보 출신의 유력 인사였고
여기에 펜실베이니아 철도, 이리 철도, 뉴욕 센트럴 계열 철도 회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운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경쟁 정유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구조는 잔인했습니다. 운송비 조작으로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해나 베이슬링턴 같은 독립 정유사들은 높은 운송비를 그대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탠더드 오일은 철도 회사로부터 운송비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리베이트입니다. 이를 토대로 스탠더드 오일은 더 낮은 가격으로 등유를 판매했고 독립 정유사들은 점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같은 원유를 사서 같은 등유를 만들어도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의 돈으로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동업자인 베이슬링턴과 늦은 밤까지 독한 위스키를 마시며 고뇌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1번, 끝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가며 파산할 때까지 스탠더드 오일의 거대한 카르텔과 맞서는 것입니다. 2번,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록펠러가 제시한 45,000달러를 받고 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월 말, 당신은 다시 한번 록펠러의 사무실에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Cash or Standard Oil stock at par value. The choice is yours, Mr. Hanna. 당신과 베이슬링턴은 아무 말 없이 현금을 선택합니다. 사실 당신은 그 주식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록펠러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베이슬링턴이 당신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당신의 눈썹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립니다. 당신은 스탠더드 오일의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가 정부의 규제나 대중의 분노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 뻔한 스탠더드 오일 주식 대신 전액 현금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미래로 환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당신이 환생 체험한 로버트 해나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로버트 해나와 베이슬링턴이 거부했던 스탠더드 오일의 주가는 그 후 약 3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비결은 독점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수많은 경쟁사를 이런 방식으로 인수해 하루 1,500배럴을 넘지 않던 원유 처리 능력을 3개월 만에 1만 배럴로 확대했습니다. 결국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제분의 5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탠더드 오일의 미래를 믿고 주식을 받았더라면 백만장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의 공포와 불확실성 앞에 현금을 쥐고 물러나야 했던 오파는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로부터 24년 뒤인 1896년 당신의 조카인 마크 해나가 공화당의 막강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사상 최대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윌리엄 맥킨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정치 자금 대부분은 삼촌의 공장을 무너뜨렸던 스탠더드 오일의 금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삼촌을 무너뜨린 자본이 조카의 손을 거쳐 미국 대통령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지켜야 할 신념을 위해 나홀로 쓰러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괴물과 타협하여 끝내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 옳을까요? 역사는 때로 가장 도덕적인 자에게 가혹한 패배를 안기고 가장 냉혹한 자에게 승리의 왕관을 씌우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올바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음 환생 체험지는 전국시대 일본의 다이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대전 최전선에 있는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다음 환생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영상 밑에 있는 하이프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환생 특급의 영원 안내자 아르케 채널의 강림이었습니다.